퇴직금이 들어온 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꽃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도 없고 통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40년치 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찾아갔더니 돌아온 말은 짐이 될 거면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같은 날 버림받은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길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습니다. 이 손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증거입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건설 현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엔 막내 잡부로 시작해서 나중엔 현장 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따뜻하게 먹고 자고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엔 뙤약볕 아래 쓰러질 것 같은 더위를 버텼고 겨울엔 손발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단단한 가족, 그것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정년 퇴직을 맞이한 날, 회사 동료들이 조그만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별것도 아닌 케이크 하나에 박수를 받았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50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퇴직금 통장을 손에 쥐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미숙이랑 둘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고 아무 걱정 없이 동네 공원이나 걸으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미숙도 고생이 많았으니까요. 젊어서부터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내조하랴 지쳤을 텐데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싶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 달콤한 착각이 채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란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지 3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찍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베란다에도 미숙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그녀의 옷이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퇴직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달려갔더니 담당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배우자 명의로 대출까지 시행됐다고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까지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모든 땀방울이 종이 한 장의 출금 내역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 성현을 찾아갔습니다. 그 애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성현의 표정은 반갑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 서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대출까지 받아갔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성현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고 재미없게 굴었으니 엄마도 오죽 답답했겠냐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도 살기 빠듯한데 짐이 될 생각 말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 자금도 못 보태줄 거면 찾아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버텨온 이 몸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낡은 점퍼 하나, 오래된 지갑.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얼마 못 가 경매에 넘어갈 게 뻔했습니다. 지인들한테 연락해볼까 싶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꼴로 누굴 찾아간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을 잡았습니다. 방은 한 평 남짓이었고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성현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밉다거나 분하다거나 그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원래 이게 내 팔자인가? 그런 생각만 밤새 돌았습니다. 동이 트고도 한참 동안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시원 밖을 나온 건 배가 너무 고파서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참 잔잔하더라고요. 바람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위험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 역시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그 순간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대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한 노인이 리어카를 혼자 끌며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 바퀴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리어카를 밀어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르막 한 구간을 같이 올라가서 평지에 내려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얼굴을 보니 이르는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손이 갈라 터져 있었고 리어카엔 폐지와 고철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다 오늘 하루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형편이 안 좋아 보인다며 밥은 먹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노인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일 텐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근처 국밥집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양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따뜻한 게 위장에 닿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밥을 드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국밥을 먹고 나서 노인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냐고 묻길래 건설 현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어느 현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역과 업체명을 말했더니 노인이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이름을 댔습니다.
15년 전쯤 제가 현장 소장으로 있던 시절의 인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인부가 비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을 때 제가 잡아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고 저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이 그날 죽었을 거라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상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폐지를 줍고 다니는 그 허름한 노인이 사실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철 어르신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겉보기엔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안은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텃밭도 있었고 작은 창고엔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하나를 내주며 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은 건 사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밤에 마당에 나와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차 한 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 이야기, 퇴직금 이야기, 아들 이야기 다 털어놓고 나서 뭔가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끝까지 듣고서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라 그 배신을 혼자 삼키고 있을 때라고요. 그 말이 심장에 꽂혔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이 거래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작게 건축 수리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그때의 저에겐 구명줄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리건이었습니다. 누수가 생긴 지붕을 손보고 오래된 창틀을 교체하고 낡은 계단 난간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예전 현장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손에 잘 잡혔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군더더기 없이 일을 처리한다는 평이 났습니다. 의뢰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상철 어르신이 소개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작은 업체 하나를 등록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모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던 날 저는 한참을 그걸 바라봤습니다.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업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내 두 손으로 다시 서겠다는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이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으로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쉬는 시간이 생겨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늘 일을 생각하거나 가족 걱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상철 어르신이 텃밭에서 상추를 솎아내며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한 입 뜯어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생전 처음 먹는 맛 같았습니다. 이런 걸 좋아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 텃밭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작은 기쁨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듣기, 동네 뒷산 산책, 모르는 사람과 짧게 나누는 아침 인사, 그게 다 제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느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60이 넘어서야 그 답을 하나씩 찾고 있었습니다. 시즌 12점, 거짓골로 찾아온 그들. 그 무렵이었습니다.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업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예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헬쑥하게 마른 얼굴에 눈두덩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남이 동업 사기꾼이었습니다. 함께 도망친 그 남자가 미숙의 돈까지 싹 들고 달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발생한 빚까지 채권자들이 추심하러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성현이 찾아왔습니다. 성현 역시 지인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했습니다. 둘이 오진 않았습니다. 같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 아니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 스스로 살폈습니다. 분노인가, 연민인가, 아니면 슬픔인가. 놀랍게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것인지 저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과 성현을 앞에 두고 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내게 했습니다. 사정 이야기, 후회한다는 말, 다시 시작하자는 말, 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푼의 금전적 지원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숙에게는 당신이 제 퇴직금을 들고 떠나던 날 저도 함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성현에게는 짐이 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물었습니다. 성현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이 눈물에, 이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과 필요에 의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다른지. 그들의 눈물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들과의 모든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절연을 선언하고 나서 한동안 허탈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과 등을 돌린다는 게 아무리 옳은 선택이라도 마음 한쪽이 비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엉뚱하게도 상철 어르신과 함께 시작한 봉사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돌아다니며 낡은 문틈을 막고 변기를 고치고 들어오지 않는 창문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했는데 점점 그 일이 좋아졌습니다. 손을 고쳐드리고 나면 어르신들이 감사하다며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고,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직접 기른 채소를 쥐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 눈에서 보이는 감사가 진짜였습니다. 아무 계산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모여서 제 빈자리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가족이란 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상철 어르신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업체는 제법 안정이 됐고 일주일에 이틀은 봉사를 갑니다. 아침엔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엔 어르신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별것 아닌 하루인데 하루하루가 무겁지 않습니다. 가끔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면 그건 반쪽짜리 삶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됐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신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끝끝내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숙이 떠난 날, 성현이 문을 닫던 날, 그 날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아침도 없었을 겁니다. 차가운 배신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내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